자, 오늘 이 시간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또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가끔가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 상황의 전후 좌우 상황을 살피기 이전에 그 어떤 특정 지역이 좋냐 나쁘냐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무래도 지방과 관련된 얘기 또 기타 이제 요즘 그 진행되는 시장 상황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후 사정을 조금 알고 그 상황을 봐야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부동산 노포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이번 주 시장 점검 보고 거기 나온 기사 중에서 몇 가지 기사를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지방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 미분양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위기 볼 때 역대급 규제 완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풀릴까? 이 말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기사가 제목으로 나온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몇 주째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강남과 서초구 역시 낙폭이 축소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아나게 하는데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서울 수도권 경기 그리고 지방 모든 지역까지 포함을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만 유독 하락이 진정되고 있다. 자, 그리고 강남과 서초구, 그 중에서도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낙폭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몇 주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시장이 침체장이거나 또는 조정장을 보일 때 분위기가 아무래도 나쁜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진 상태에서 분위기가 살아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사에서 제목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 그리고 강남 서초와 같은 중심 지역의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이 지역들의 과대 낙폭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값 4주째 낙폭이 둔화, 이제 한 달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현재 2월 1일 즉 4주간 낙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언가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아질라나 지나라는 식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부 또는 무주택자 또는 투자자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조금씩 드러나는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에서 투자자로 넘어오는 단계 또는 투자자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기저에서 흘러가는 움직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규제 완화 약발을 받나? 사실상 약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달째 반등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2달째 반등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쯤 또는 석 달째 또는 넉 달째라는 기사가 나올 때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인들이 그때부터 시장이 바뀌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문 기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조회라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아실로가 같은 앱 같은 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금매가 소화되는 여의도 용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정말로 부동산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낙폭 과대 그리고 중심지 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그 흐름이 중간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번져나가게 됐을 때 일반인들이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되는 가운데서 또다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으로 가격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부분으로 얘기하는
중심부 지역에서 여의도, 용산, 특히나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는 곳,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또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좀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마도 마포라든지 지금 용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기타 또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그 지역에서 급매물이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시점 또는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강남과 같은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무래도 싼 물건부터 거래가 되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 잡아서 강남을 진입하겠다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열흘새 3억이 뛰었다라는 기사 제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얼마가 올랐다 뛰었다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지역의 움직임에 있어서 분위기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거기다가 음마 잠실주 공호단지 거래량 껑충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역시 음마와 잠실은 중심지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거래량들이 그동안의 움직임에 반해서 다시 한번 껑충 뛰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표가 됐지만 2, 3년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 0.25%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놀랐을 시점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0.75 몇 번 얻어맞고 0.5 몇 번 얻어맞은 상태에서 0.25가 나오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는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금리를 확실히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때문에 낙폭과대 지역의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중심지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10억짜리 집이 반값에 나온다. 그동안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던 집값들이 떨어지면서 그 반값에 낙폭과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값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런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낙찰 형편없다 또는 아예 오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갑자기 낙찰률이 2배나 건축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한두 달 전에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한두 달 전이 서울 아파트의 중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낙찰률이 2배가 껑충 뛰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점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또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밑에 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연 3.25짜리 특례보금자리론 접속되기만 수천 명이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물론 조금 주춤주춤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3.25, 옛날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금리 체계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싼 금리 체계. 자, 그런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는 주저주저하는 이분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글을 올려주신 분 중에 국럭투유님 금리가 고층에 머물러 있는데 시장 반등은 무리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금리도 높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의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리가 고층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시장 반등이 무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FM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에 가게 되는 거와 추운 곳에 있을 때 더 차가운 곳으로 갔을 때의 느낌은 다르죠. 직전에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최악의 분위기였고요. 최악의 분위기에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가 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시장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쭉 상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의 전환과 여기에 따른 갔던 기저효과들, 정부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들이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반등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느냐 다시 반등이 계속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의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길고 짧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등의 가능성이 이러한 시기 때 나타난다, 또 이러한 상황일 때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기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었던 청약이 몰리던 곳 같은 경우는 당첨이 포기한 곳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기사 세부 내용에서 보여지는 지역의 아파트는 고분양가인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죠. 절반이 당첨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되게 높았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해봤는데 이 정도라면 좀 애매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당첨을 포기한 상황인 거죠. 즉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 현상이지만 그 현상 중에 대표적인 그 이유는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첨을 이렇게 많이 포기하니까 시장은 꺾이겠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장 분위기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고분양가구나. 그렇다면 나는 고분양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야채TV님 반등하고 그 추후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니 지켜봐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지켜봐야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조정장 또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체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하고 그 추후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맞죠. 자,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을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높을 정도로 그다음에 금리가 아직까지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가는 폭이 예전의 상승폭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사가지고 괜히 쫓겨 오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떨어졌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가장 쌀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일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누군가가 던져내는 매물들이 얼마나 가격이 떨어져서 나올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설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떨어지라도 안전하고 올라갈 기회가 됐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막연히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죠.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시장 한편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다음에 불용도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양극단의 그쪽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나타나는 현상이 맞고요. 미분양의 급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이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쉬우는 것도 제가 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미분양 급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6만 8천 가구 정부가 정한 위험선을 넘었다. 도대체 왜 미분양 주택을 6만 8천 가구를 위험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위험선을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서울 수도권 다 포함해서 한 2만에서 3만 정도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6만 8천 가구, 7만 가구 정도의 정부가 정한 위험선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12월 달 중에 요즘 나오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미분양은 분명히 늘어나게 되어 있다. 미분양의 증가 추이를 지켜봐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현상으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등세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낙폭과대 지역의 중심 지역, 이런 기회를 노려서 들어가겠다, 좋은 지역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지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로 미분양 주택을 보게 되면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상당히 크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말로 하는 거와 조금 다르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위험선을 넘은 미분양 7만 가구 육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에서 매입해주고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분양의 급증이라고 하는 부분, 그중에서도 지방 지역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방 아파트인데 이런 지방 아파트를 상대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공공매입과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드디어 한 꼭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이 부분이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 추이가 증가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지방 미분양이 되겠죠. 이 지방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여기다가 돌을 던져놓은 거죠. 공공매입과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얘기를 던졌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길게는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서 매입과 취득세 감면 기타 양도세 부분들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첫 꼭지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시장 분위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어쨌든 한 달에 1만 가구나 늘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난 가구들이 결국 흔히 말하는 위험선을 넘었다, 뭐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곳은 서울 그것도 중심 일부 지역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지역 바로 옆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전이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위기도 심각하고요. 무언가 풀어줬는데 반응을 보인 것은 서울 지역이고 무언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지방이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타겟팅을 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네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제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현재 미분양의 급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표현하면 양극화예요. 양극화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정부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서울 일부 지역이라면 이제는 지방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기가 아닌 한기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분위기가 달라지는 뭔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 자, 지방 아파트 하루에 13곳씩 문 닫는 건설사, 지방아파트 현장 공사 속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 지방 17만 가구 입주 폭탄, 빈집 쇼크 닥치나.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주택 매입된 파격 세 혜택 줘야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죠. 자, 그 밑에 기사들은 뭐 그냥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집은 11곳 중에서 8곳이 미달되는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는 중단되고 있고 입주 물량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뭐 PF 시장에서 대우조선 해양건설발 폭탄이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PF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주택 매입 때는 무언가 파격적인 세 혜택을 줘야 된다. 좀 전에 제가 분명히 미분양 부분을 급증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나아가서 아예 톡 찍어서 지방주택 매입 때는 파격적으로 새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사 제목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시장 인과관계상 나타나는 것들이 서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대한 전이가 나타나겠구나.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방이 최악인 상황인데 지방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얼마 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초토화되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지방을 향해서 무언가 대책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꺼번에 확 푸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조금씩 무언가 하나씩 던져가면서 천천히 무언가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부분에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대책, 정부의 대책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지방이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 역시도 그런 경우에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뭐가 나왔어야 말이죠. 지방 아파트 이대로 놔둘 수는 없게 될 것이고 이미 주변부에서 지방 아파트에 대한 세 혜택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대책이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나오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미분양 현황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현황이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계 사이트에 나와 있는 미분양 전체 현황 부분이 2007년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약 10몇 년간의 전반적인 미분양의 흐름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급증하는 게 보이고 계실 겁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보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 지역,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미분양의 전체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아까 정부가 위험소로 만들어 놓은 6만 8천 가구 정도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6만 가구가 넘고 6만 그다음에 8만 그런데 예전에 2007년부터 흔히 말하는 미분양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 16만 가구의 미분양 가구가 생겨나는 그 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 만에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과거의 2007년도의 시점과 동일한 수준의 분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그래프 속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정부가 여기를 키포인트로 놓고 이제부터 미분양의 증가 속도를 보겠다. 증가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면 그중에서 아마 늘어난다면 미분양이 지방을 위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번쯤 대책들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미분양 대책은 저는 지금 당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속도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미분양 대책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죠? 이번에 나온 미분양 관련된 대책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 시기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말씀드렸죠.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지방 아파트 투자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추세와 그다음에 기간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과 지방권의 미분양 부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각 지역별로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그냥 큰 그림으로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역시 지금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0세대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10,000세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급등을 했던 이 시점도 보게 되면은 요 시점에 언제냐면 2008년 전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08년 전후에 이렇게 미분양의 증가 속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일단 서울 수도권, 서울 자체는 사실 몇 개 없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라기보다는 증가 속도를 좀 봐야 되는 시점. 자, 지방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늘어나는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요. 가파르고 지금 현재 전체 속도뿐만 아니라 개수조차도 지금 전체 6만 8천 가구가 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5만에서 6만 가구 정도가 5만에서 6만 정도 가는 가구가 미분양이 현재 지방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미분양의 증가 속도를 보면서 투자 시점을 저울질해야 되는 거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투자 시점이 미분양이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미분양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더라. 바로 그게 2007년과 2008년도의 서울과 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너무 급격한 그 미분양의 증가 속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 또는 그 지역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주는 각종 정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서두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야 뭐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런 것들을 불용과 함께 부동산 노포 시간에서 배우고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2009년 초반도에 거의 꼭지를 끊는 꼭지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당시에 무언가 지방을 상대로 이 위에 있는 서울 수도권의 10,000가구, 20,000가구 정도 되는 세대보다 지방에
8만 가구에서 10 몇만 가구, 14만 가구 정도 되는 이 물량들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먼저 발생되니까 지방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상 보게 되면 그때 정부가 어떠한 정책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정책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요, 실제로 2008년 6월 달에 나왔던 정부 정책의 자료입니다. 제가 모아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현 지방 미분양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해놓고 2008년 6월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때쯤이면 지방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 2008년 3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3만 2천 호. 금년 들어서 약 2만 호 가량 증가했다. 지금 1만 호 가량 증가했다는 게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2008년 기준으로 최근이 과거 10년간이니까 98년부터 07년까지 미분양 평균 6만 9천 호에 약 1.9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도 98년부터 2007년까지 미분양이 평균이 약 6.9만 호 정도, 당시도 미분양이 지방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분양 물량들 수도권이 2만 3천 호, 지방이 10만 9천 호로 미분양 물량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호수만 차이가 날 뿐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가장 큰 악성 미분양인데 전체 미분양 물량 중에 약 15%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지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즉 지방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지방 미분양 증가 원인 및 전망.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지금 상황과 한번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당시 지방 미분양 증가 원인과 전망 부분을 보게 되면 원인, 과잉 공급과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1차적인 원인이나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즉 최근 들어서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하는 내용들도 지금과 비슷하고요. 투자 수요 감소,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 감소에 대한 수요 위축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자, 거기에다가 높은 주택 보급률,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요. 최근 지방 물량이 수도권을 초월하는 등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최근 들어서 직전까지 지방 같은 경우가 3년에 걸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들을 공급하려고 하는 건설사들의 목적도 같이 맞물리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당시 이제 상황입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공급 물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반면에 수요자들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와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상존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은요, 과잉 공급과 수요 위축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경의 기인하므로 단기간 내 자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현재도 지방의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수요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려온 투자 수요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빠짐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역 경제 부담이 증가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지방 공급 주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때도 여기 한번 볼까요? PF 대출 등에 대한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분양 누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가 될 경우 PF 대출 등의 부실화 우려도 상존. 자, 이렇게 과거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똑같아 왔다. 그것들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 자체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대응 방안이 흘러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방향이라고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임대주택 활용 지원 지속 추진, 민간의 매입 임대 활성화, 지금도 그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다음엔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수요 활성화 방안 추진, 금융 세제 측면에 추가적인 수요 활성화 방안 추진, 일단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DSR이라든지 또는 취득세 완화라든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지방주택 가격 불안이 다시 수도권으로 확산될까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요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추진하고자 했던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LTV 상향 조정이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나온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DSR 부분이 요즘 기준으로선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다. 자, 뭐 모기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뭐 요즘에는 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사실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금방 말씀드렸던 LTV라든지 최대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취등록세 감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분양가의 몇 퍼센트를 분양가의 몇 퍼센트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조건 완화, 뭐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던 내용과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다 쌓여 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련돼도 재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겠지만 옛날에도 이 방식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걸로 해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방식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들이 이렇게 대책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분위기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언제 오른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뒷단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이렇게 2007년도에 급등하는 미분양 주택 물량에 대해서 2008년 초부터 미분양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상대로. 자, 그러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책은 2008년 6월 달에 나온 지방 미분양 관련된 대책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으로써 지방 미분양 주택들 또는 지방 미분양들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2009년도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2009년 부산을 필두로 해서 대구 이런 곳들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되고요.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된 이후 지방 주택이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가 흔히 말하는 2011년에 모든 지역이 급등하는 시기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즉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겠죠. 자, 이렇게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미분양 급증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바로 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 미분양 주택, 특히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쌓여가면서 지방주택의 미분양의 감소분과 그 지역의 입주 물량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움직임이 다시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단기간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1, 2년간의 기간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세종은 어때요? 대전은 어때요? 대구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지역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오르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을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흔히 말하는 위험선 범위까지 지금 현재 도달을 했고요. 위험선 범위까지 도달한 시점에 지방 미분양 주택은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올해 중에는 분명히 지방과 관련된 미분양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지방주택의 미분양 상황에 해결되는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각종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기타 물량 공급 그 입주 물량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타겟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앞으로 1년간 자금 부족으로 해서 지방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해야 될 시기가 이제 드디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한번 받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쿠르드 오일님께서 전세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세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전세가의 반등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첫 번째, 왜? 아직까지 역전세난이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해결되는 기미가 일단 먼저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죠. 다만 구조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세 구입자금 대출이죠. 전세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지만 아마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금리는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쪽 채권금리도 역시 영향을 비슷하게 생각할 거기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채권금리에 영향을 받는 담보대출금리 또는 전세자금대출금리 부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었던 월세 가격 대비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반등이 나올 부분에 대한 어떤 분위기 확산 또 분위기 전환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세 가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신호는 저는 올 하반기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나온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반등이 나올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 아무도 안 보이실 거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김기범님, 일기신도시 일산 특별법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 후에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발표 후에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너무 막연한 질문이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도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반응을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 1, 2, 3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특별법을 발표가 났을 때 특별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이 그쪽에 유리하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발표라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뭐 땅 파고 집 짓는 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발표 후에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시시각각 변화가 되는 그런 일기신도시 특별법 같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분위기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호박TV님, 서울 경기 수도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분당은 확실히 가격이 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일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대상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당이라고 하는 내용을 딱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분당과 연관된 무언가 호재 부분이 일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흔히 말하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본질 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라는 게 있죠.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가치 부분에 대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 가치 투자로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 벌겠다는 욕심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모멘텀 투자만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단호박 TV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또는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는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런 입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가치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강남 근접성이 있는 매우 좋은 동네죠. 밑에 그런 질문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치가 좋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당이 확실히 가격이 덜 떨어진 것 같다. 왜 덜 떨어졌느냐? 원래 가격이 높았다. 그리고 원래 조금만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라고 하는 곳들이 당연히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중에 개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급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다. 분당의 값어치를 사시는 분들도 안다는 거죠. 여기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같은 기대감이 붙는다라면 원래부터 붙어있는 가치에 더 높은 가격이 되거나 또는 더 올라갔다가 실망 매물이 돼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일 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다 보면 그냥 가치 부분이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먼저 지역을 볼 때는 가치부터 가치라고 하는 부분부터 입지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시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DBP님 수원거주 실혼부부입니다. 20평 방 2개 실거주할 지역을 고민 중인데요. 사당 위례 미금 중 세급 지역 중 어디를 가장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위례, 미금 지역적으로 붙어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당과 위례, 미금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의정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위례 또는 인천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멀리 떨어진 지역을 비교한다는 얘기식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평생 가도 투자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당, 위례, 미금 나름대로 지금 본인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요. 사당 자체와 위례 자체와 미금 자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남한테 의존하시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 지역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실거주하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곳이냐 아니면 수익이 더 먼저냐. 편안하게 살 곳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당, 위례, 미금 지역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곳들 중에서 가장 싼 집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입지가 굉장히 나쁜 곳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다 또 수익을 얹어서 좀만 더 벌고 싶은 욕심이 되니까 그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역의 움직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올라가지만 어떨 때는 떨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장 좋게 보느냐가 2023년 1월 달에 보는 느낌과 2024년 1월 달에 보는 느낌과 2023년 12월에 보는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게 보시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수익을 먼저 보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사당 지역을 먼저 놓고 위례 지역을 먼저 놓고 미금 지역을 놓고 그 지역의 주변 지역들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당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방배가 있을 것이고요. 위례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잠실이나 또는 밑에 있는 성남이 있겠죠.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가격대를 비교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서 내가 싸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나래비 세우듯이 사당, 위례, 미금 중에서 어디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사당, 위례, 미금 일단 지역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쵸? 서울이고요. 위례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분당입니다. 좋은 거 다 깔아놓은 거거든요.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결국 실거주냐 수익이냐를 보고 수익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변 지역과의 거래량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가격 비교해 보시고 난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실거주는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유리한 살기 출퇴근하기 좋은 곳 그것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일 뿐 너무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차련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지방 미분양의 증감 추이 그리고 지방시 지방 규제 완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조건이라면 제가 볼 땐 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자, 서울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 낙폭과대 지역 중에서 핵심지나 공급 물량이 앞으로 양해해 줄 곳들을 잘 모니터하며 접근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빙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상승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갭매우 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갭 메우 기장이 아닐 때는 자연스럽게 갭 벌리 기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빠지는 곳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지 또는 공급 물량이 앞으로 양해질 곳 중에서도 조금 더 인구가 많은 곳 핵심지 이런 곳들을 모니터하며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고요. 이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게 조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야채TV님 거 한 번 더 그냥 읽어보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부룡님은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깨달음을 몇 년 정도 투자하시고 깨달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의 첫 번째 투자가 IMF 외환위기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던 여러분들 초보자의 심정과 똑같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낭패를 겪었던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낭패를 겪었을 때 결국은 흔히 말하는 낭패를 겪는 정도를 지나쳐서 정말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었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포기는 못 하겠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과 이전의 상황과 앞으로 상황이 계속 다르고 내가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게 예전의 상황을 그대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앞으로 바뀌는 상황을 내가 대처를 못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그때 뭐 회복장, 그 다음에 상승장, 급등장, 그 다음에 쇠퇴장 이런 것들을 겪는 그 기간들이 약 한 10여 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10여 년 정도가 계속 다른 장이니까 저도 답답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다시 비슷하게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잘 될 거야 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 20년에 청약에 당첨돼서 21년에 2, 3억이 확 오르더니 2021년 2, 3억이 다시 떨어졌다. 올해 9월 입주 예정인데 마피가 2,5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천에도 이번에 상승 여기를 올까요?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요. 움직임은 반복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다르고요.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잘 될 거냐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그러니까 20년, 21년 요때 가장 많이 오르던 시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볼 때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계속 나타남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진 금액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마피 지금 얘기하셨던 그 금액을 이용해서 올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수익을 내고 파시려고 들겠죠. 자연스럽게 인천으로 그 흐름이 넘어가게 될 건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미추홀구라고 하는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물량들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입주 물량에 대한 폭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고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추홀구 자체는 굉장히 그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천은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이동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인구 자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지금 옆에 있어서 치여 있는 느낌이 들을 뿐 사실상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그 지역에서 자생적인 생태 능력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주 때문에 만약 거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혀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투자라면 조금 다른 부분이겠지만요. 근데 뭐 또 감당하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물론 중간중간 기회를 보시면서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것들은 계속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지방주택, 지방아파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접근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과거 사례로 말씀을 드렸죠. 지방주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회가 또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부동산 노포와 함께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노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